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반가운 분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아무튼 사는 동안 안 아프게 그리고 얼굴 특강이라는 책으로 많은 분께 깊은 지혜를 나누어 주셨던 분입니다. 현재 부산 항운병원 영상의학과 원장이자 브런치 작가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신 한상석 교수입니다. 참고로 브런치는 작가로 선정된 분들만 글을 올릴 수 있는 큐레이션 기반의 글쓰기 플랫폼인데요. 덕분에 신뢰할 수 있는 글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온라인 서재 같은 공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글은 브런치에 실린 운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에세이입니다. 한상석 교수의 드라마 같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우연과 필연 그리고 운명이라는 개념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깊이 있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울림으로 다가올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프롤로그. 우리는 한평생 많은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고 그보다 더 많은 일을 겪게 되면서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고통과 환희를 맛보며 살다 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이나 내게 닥친 일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아니면 운명인지 하는 의문에 휩싸이며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지 거부해야 할지에 대해 갈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연과 필연과 운명. 이들의 차이와 관계에 대해 그동안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지만 똑부러지는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걸 보면 이에 대한 정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인간 능력 밖의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란 마차의 고삐를 타인의 손에 넘기지 않고 내 손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비록 정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근사한 해답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우연과 필연 그리고 운명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신비의 베일을 한 겹씩 벗겨보지 않으시렵니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무너져 내린 의료천국. 추석 연휴 둘째 날 일요일 아침 8시 4분. 휴대전화가 진동하여 받았다. 뜻밖의 사람이었다. 친구의 며느리인 최 선생이었다.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휴일 아침부터 이런 부탁 전화를 드리게 돼서요. 전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자기 외삼촌이 밀양에서 일을 하다가 전기톱에 다리를 베어 종아리 근육이 손상되고 뼈까지 다쳤다. 119 구급차를 불렀는데 구급대원이 환자 거주지의 부백병원과 인근 지역 몇 군데 종합병원 응급실에 전화해도 환자를 받아주겠다는 병원이 없어 출발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학에서 퇴임한 지 벌써 6년, 전공도 영상의학과. 그 중에서도 복부만 평생 해왔으니 정형외과와는 업무적으로 얽힐 일이 없어 그쪽 방면으로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를 어쩌나. 하지만 사람은 일단 살려놓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는 인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먼저 환자가 가장 진료받고 싶어하는 병원이자 내가 교수로 근무했던 부백병원 원장에게 전화했다. 그는 나의 제자이자 오랫동안 친근하게 지내온 사이라 지금까지 내 부탁이면 어지간한 것은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마침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답변은 실망스러웠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요즘은 환자 입원에 관한 한 병원장 말도 잘 안 먹힌다고 한다. 특히 정형외과의 경우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후로는 단순 골절 환자 외에는 잘 받으려 하지 않는 데다 이와 같이 뼈뿐 아니라 심한 연부 조직 손상을 동반한 환자는 감염내과를 비롯해 여러 세부 전공 의사가 협진해야 가능한 일이기에 더더욱 힘들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다른 곳에서 도저히 손댈 수 없는 환자들을 맡아 치료해야 할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이
2차 전문병원보다 못한 동네 병원 수준으로 전락하다니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다. 이제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 나의 연줄이 닿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은 두 곳. 먼저 정형외과 환자 부탁할 일이 생기면 항상 전화했던 민부병원이 떠올랐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 정형외과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후 이 병원으로 환자가 너무 몰려 내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던 서 원장은 아예 새 환자를 받을 수 없을 정도라는 소문을 들은 터라 도저히 부탁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곳은 하나, 수영에 있는 센터병원. 마침 이 병원 영상의학과에는 내 직계 제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대표 과장인 이 선생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다음으로 그 밑에 있는 장 선생에게 전화했다. 그 역시 받지 않았다. 하기야 폭주하는 업무에 일주일 내내 시달리다 휴일만큼은 푹 쉬고 싶을 텐데 일요일 아침 8시에 전화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마지막으로 몇 달 전에 이 병원 영상의학과로 스카우트 되어 간 이 교수에게 전화했다. 약간 졸린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나는 상황을 설명하고 응급실에 전화 한 통 해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 병원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 자신의 세부 전공이 정형외과와는 거리가 먼 흉부라 마음 편히 응급실에 부탁할 처지가 아니라고 했다. 내가 말했다. 그럼 재단 이사장한테 직접 전화 한 통 해주시지 그래. 이 교수랑 동기잖아. 그런데 이사장과는 평소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아서 하며 말끝을 흐렸다. 비록 자기를 모셔온 대학 동기라 할지라도 일단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전환되고 나니 그리 만만한 사이가 못 되는 모양이다. 대학에 있을 때는 주로 남의 부탁만 들어주는 입장이었는데 이 나이 와서 내 일도 아니고 내 가족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제자와 후배에게 아침부터 고개 숙여가며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자니 기분이 언짢았다.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만두자. 그래서 최 선생에게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고 전화하려는 순간 저러다가 환자가 죽겠다는 생각이 또 발목을 잡았다. 저 정도 부상이면 적절한 조치가 빨리 취해지지 않으면 출혈로 죽을 텐데. 비록 출혈은 막는다 하더라도 즉시 입원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감염으로 사망할 수도 있을 텐데.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 대도시에서 출혈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나라에서 환자가 감염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어떻게 119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못 구해 구급차 안에 환자를 눕혀놓고 출발도 못하고 있단 말인가? 어쩌다 한나라 의료의 근간인 대학병원이 아무 구실도 못하는 저런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단 말인가? 그동안 어떻게 쌓아 올린 공든 탑인데 어쩌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릴 수 있단 말인가? 전문의를 딴 순간부터 훌륭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 나라와 인류의 의료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소명의식 하나로 돈과는 담을 쌓고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청춘을 다 바쳐서 오로지 한 우물만 파온 지난 35년간의 내 인생이 너무나 허망해 보였다. 생명을 구한 전화.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 그 병원 법인 이사장인 박 원장에게 내가 직접 부탁하는 것이었다. 병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의 사진은 내 눈에 아주 익숙한 얼굴이었고 그의 이름 역시 확실히 아는 이름이었다. 이 교수와 대학 동기라니 나보다 대학 4년 후배이고 그가 부백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았다고 하니 그 시기는 내가 전문의 취득 후 첫 직장으로 부임한 때와 일치했다. 하지만 하도 오래된 일이라 그와 나 사이에 어떤 만남이나 관계가 있었는지 기억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로지 낯익은 얼굴과 이름뿐. 그런데 이 양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지? 병원에 물어본들 알려줄 리 만무하고 이 교수에게 다시 전화해 물어보기도 참 못한데. 또다시 아이고 말자
하고 포기하려는 순간 문득 황당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믿져야 본전인데 내 휴대전화 주소록에서 이름이나 한번 찾아봐. 주소록을 훑어가던 중 박시편에 이르니 박호종이란 이름 석자가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내가 익히 아는 박호종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대학 다닐 때 싱어로 활약했던 의대 보컬팀 메디칼포의 한기 선배로서 나와 몇 년이나 같은 무대에 섰고 레지던트 수련 역시 나와 같은 병원에서 받은지라 내 휴대전화에 전화번호가 남아있다면 그 선배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또 망설였다. 전화를 해 마라. 만약 그 선배가 받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한단 말인가. 몇십 년 동안 서로 연락 없이 지내다가 그것도 일요일 아침에 전화해서 선배님 미안합니다. 전화를 잘못 눌렀네요. 할 수도 없고. 하지만 한쪽은 체면이 걸린 문제지만 한쪽은 목숨이 걸린 문제다. 아이고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가자마자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비록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가 기억하는 박 선배의 음성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한껏 목청을 가다듬고 점잖게 말했다. 아침 일찍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과거에 부백병원 영상의학과에 근무하던 한석상 교수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아주 반가운 반응이 돌아왔다. 아이고, 한 교수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어찌 이럴 수가. 이 번호가 박 원장의 번호라니. 나는 근 40여 년 전의 인연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그런 나를 이리도 반갑게 맞아주니 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었다. 나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 정도 상처 같으면 혈관도 나가고 신경까지 손상됐을 테니 일반적인 외상 환자를 다루는 정형외과 의사 외에 미세 접합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까지 함께 해야 제대로 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수영병원에는 그런 팀이 없어서요. 환자를 받지 못합니다만 저희 제2병원인 서부산 센터병원에는 그런 팀이 꾸려져 있어서 이런 환자 항시 받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러니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죠. 제가 전화해 놓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즉시 최 선생에게 전화해서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다. 119 구급대원이 미덥전하면서 진짜 그 병원과 접촉이 된 거냐, 그 병원 이사장 이름이 뭐냐고 꼬치꼬치 묻는다는데요. 어허,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니 빨리 출발이나 하라 하셔. 그리고 구급대원에게 이사장 이름은 박호종이라 전하고 내 폰번호도 가르쳐줘서 만약 거기 가서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그러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박 원장에게 환자 인적사항을 문자로 보내고 최 선생에게는 병원 도착 후의 진행 상황을 내게 보고하라고 했다. 그 후 환자는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입원하고 수술 전 검사 과정을 거쳐 응급수술을 받은 뒤 무사히 회복 중이라 연락이 왔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리고 그동안 가슴 졸였을 그 가족 생각에 내 가슴이 훈훈해져 왔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쓰임받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연과 운명의 기로에서 다음 날 나는 박 원장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하나 보냈고 최 선생은 내 덕분에 삼촌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며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이에 내가 말했다. 최 선생, 내게 너무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삼촌이 살게 된 것은 내 덕분이 아니라 그분이 그날 죽을 운명이 아니었던 게지.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운명과 우연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날 일어난 일을 되짚어 보면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저 우연의 연속인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맞물려 돌아간 운명의 톱니바퀴였는지, 개인에게 일어난 과거사나 한 나라의 역사에서 가정법은 의미가 없다고들 하지만 이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가정법만 한 것도 없다. 환자의 형제 중에서 최 선생을 자녀로 둔 여형제가 없었더라면, 그런 조카가 있다 하더라도 내 친구의 며느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비록 내 친구의 며느리라 하더라도 본인과 남편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받게 되면서 평소에 나와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졸업한 지 50년도 더 지난 초등학교 동기가 수년 전 병원 문제로 부탁할 일이 생겨 수소문 끝에 내게 연락해 오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 그때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가정이다. 나는 평소에 퇴근해 집에 오면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하고 내 침대 옆 충전기에 연결해 놓고는 그냥 잊어버린다. 이 나이 되면 전화 올 때도 잘 없을 뿐더러 볼 일이 있어 전화하는 사람들도 다들 낮에 하지 퇴근 후에 전화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날 그것도 일요일 아침 시간에 전화를 바로 받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하필이면 그날 아침 그 시각에 전화가 한 통 오기로 되어 있어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정작 기다리던 전화는 오지 않고 대신 걸려온 엉뚱한 전화 한 통이 한 사람의 생명줄로 연결되었으니 참으로 기묘한 일이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5가지 경우의 수가 모두 우연으로 한꺼번에 맞아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것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항목마다 일어날 확률까지 생각해서 곱해야 하는데, 그리 되면 소수점 이하 천문학적 개수의 0이 붙고 난 후에 오는 일의 확률이 될 것이다. 거기에 더해 이 5가지 요소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부터 의문의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우연에서 필연으로, 필연에서 운명으로, 운명에서 숙명으로 가는 순례의 길이 시작되었다. 운명이란 무엇인가? 운명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운명이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 미리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 개인의 처지나 목숨을 지칭한다. 이를 우연과 필연의 정의와 함께 놓고 비교해보자. 우연이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필연이란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나 전제 조건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한 선상에 놓고 보면 이 3가지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온다. 우연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힘에 의한 것이고, 필연은 인간의 행위에 따른 결과물이며, 운명은 자연과 인간을 다스리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운명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는 내 몸 안에 있는 유전자와 그 유전자를 물려준 부모와 내가 태어난 집안이다. 유전자는 내 인생의 설계도를 지닌 생명의 씨앗이고, 태어난 집안은 그 씨앗이 뿌려진 밭이고, 부모는 그것을 가꾸는 농부와 같다. 이리하여 사람은 어머니의 자궁문을 열고 이 세상에 얼굴을 내미는 순간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인생길을 죽도록 따라가야만 한다. 만약 이런 것이 인생이라면 나라는 존재는 그저 운명의 꼭두각시에 불과한데, 그런 인생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나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것을 주었다. 여기에 인생의 묘미가 있고, 그러기에 인생은 한 번쯤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심한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며 혹독한 추위와 살인적인 더위를 겪듯이 우리네 인생살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 엮이게 되는 사람과 사건들로 인해 온갖 풍상을 겪게 된다. 이럴 때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기에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지만 인간은 두 발 달린 짐승이기에 자유의지에 따라 그 자리에서 맞서 싸울 수도 도망칠 수도 있는 것이다. 바로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갈 길은 달라질 수 있고 그때부터 우연과 필연과 운명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혼돈의 사이클을 그리게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는지 실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운명의 얼굴. 블록 쌓기. 운명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는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블록 쌓기다. 필자는 이를 내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두 개 이상의 우연이 순차적으로 포개지듯 일어나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지점으로 나를 몰아가는 것이라 정의한다. 하지만 이런 관념적 개념은 100마디 논리적 설명보다 하나의 실례를 통해 접하는 것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을 것이기에 필자의 경험을 곁들여 설명하고자 한다.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병원 복도를 감쌀 무렵 나의 동료 인턴들은 하나둘 레지던트로 갈 병원이 확정되어 이틀이 멀다 하고 축하주 마시러 나가는데 나는 그때까지도 갈 곳이 없었다. 이제 거부당하는 수모도 신물이 날 지경이라 더 이상 구걸하러 다니기도 싫어 근무 없는 날도 캐세라세라 하며 숙소 침대에 누워 군뱅이처럼 뒹굴거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할 일도 없고 심심하기도 해서 전화번호 수첩을 꺼내들고 이리저리 전화질이나 하다가 문득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한 후배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나의 후배의 헝기와 절친한 친구라 예과 때부터 서로 형동생하며 가까이 지내던 사이로 당시 부대병원 영상의학과 레지던트 1년 차로 있었다. 문 선생 잘 있냐? 아이고 형님 그동안 어찌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오랜만에 통화하며 별 영양가 없는 수다를 떨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인사삼아 물었다. 너희과 튜어는 다 채웠나? 아니요, 킴스 2개의 난킴스 튜어가 하나 있는데 난킴스 지원자가 아직 없어요. 이런 일은 우리 의국 생긴 일에 처음이네요. 여기서 킴스란 전공의 수련 후 군의관으로 가야 할 사람을, 난킴스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을 지칭한다. 난킴스 자리가 비었더니 어찌 이런 일이? 순간 나는 감전이라도 된 듯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때까지 영상의학과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과였지만 갈 곳 없는 나로서는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다. 야, 그럼 내가 가도 되겠나? 아, 잘 됐네요. 빨리 웃어. 내일이 마감이요. 다음 날 나는 아직 근무 시간 중이라 나머지 업무는 동료들에게 부탁하고 최대한 서둘러 갔지만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부대병원 영상의학과에 도착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를 기다리던 레지던트들은 점심 식사하러 나가고 의국에는 아르바이트 여고생 혼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일찍 퇴근하고 싶은 마음에 나에게 의국 좀 지켜달라고 부탁하곤 홀라당 퇴근했다. 텅 빈 의국에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녀가 나간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문을 빼꼼히 열고는 물었다. 여기 난킴스 지원자 있습니까?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모르는 얼굴인 걸로 봐서 그는 군복무를 마치고 나온 선배임이 틀림없었다. 만약 장애인인 내가 군복무까지 마친 사지 멀쩡한 그와 맞붙는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 그야말로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나는 그를 힐끗 쳐다보며 퉁명스레 한마디 내뱉었다. 예, 있어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더니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휴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리하여 한 사람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영상의학과로,
또 한 사람은 영상의학과를 찾아갔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마취과로, 간발의 차이로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는 순간이었다. 우연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정교한 설계. 여기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번 해보자. 만약 그날 전화번호 수첩에서 문 선생의 이름을 보지 못했더라면, 내가 의국에 전화했을 때 문 선생이 화장실에라도 가고 없었더라면, 만약 그때 난킴스 지원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날 의국을 지키던 아르바이트 여학생이 내게 부탁하고 일찍 퇴근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선배가 나보다 5분이라도 일찍 왔더라면, 이 5가지 조건은 각각 수평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블록 쌓기처럼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것이기에 이 중 하나만 빼도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 하지만 이들 중 내가 뺄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이 블록 하나하나는 그저 우연히 포개진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설계도에 의한 것이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순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얼굴 중 첫 번째인 블록 쌓기의 모습이다. 나에게 운명은 인생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블록 쌓기의 모습으로 찾아왔다. 닫힌 문, 열린 문.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여정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하고 그 길로 향하는 문을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밀어보지만 때로는 그 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굳게 닫혀 있기만 하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문이 살짝 열리며 우리를 초대하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그 문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운명으로 향하는 입구인 경우가 많다. 어릴 때 심한 소아마비로 앉지도 서지도 못했던 내가 이만큼 사람 구실하게 된 것은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덕분이었다. 그러기에 나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지체장애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의사가 되려 하였고, 내 신체 조건상 장시간 서서 수술해야 하는 정형외과는 할 수 없어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해 지도교수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고 말았다. 그 교수는 나더러 환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의사보다는 건강한 의사를 더 원하는 법이라면서 자네는 임상의사가 되기보다는 기초의학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하였다. 이제 곧 의사가 될 꿈에 부풀어 있던 나에게 그 교수님의 말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 같은 사람은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순간적으로 격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방향을 기초의학으로 돌렸다. 마침 그해 기초의학 중 한 과에서 신임 교수 요원을 뽑는다길래 그 과 주임 교수를 찾아갔더니 자기 과는 출장을 자주 다녀야 해서 안 된다고 했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 그리하여 다시 의사가 되기로 하였지만 인턴으로 받아주는 곳도 잘 없어 우여곡절 끝에 겨우 시립병원 인턴으로 들어갔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무슨 과를 할까 고심하다가 임상과 중 가장 몸을 적게 움직여도 될 것 같은 DM과를 하기로 하고 모교의 DM과 주임교수 집으로 찾아갔더니 약속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다고 욕만 바가지로 먹고 거의 거지 취급당하고 쫓겨나왔다. 다음으로는 학생 때 동아리 지도교수를 한 적이 있는 다른 대학병원 DM과 주임교수와 미리 약속을 잡고 집으로 찾아갔더니 이번엔 교수가 도망가고 없었다. 마지막으로 친구 자영의 소개로 M종합병원 DM과 과장집에 찾아갔더니 미리 인사한 지원자가 있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이리하여 모든 것 포기하고 아무 희망 없이 인턴 숙소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이리저리 전화기 다이얼을 돌리다가 그중 한 통의 전화가 내 운명의 고리에 걸린 것이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차가운 문들, 그 절망의 끝자락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영상의학과라는 과가 문을 빼꼼히 열고서는 다른 사람들은 얼씬도 못하게 막아놓고 나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세계를 향해 훨훨 날아올랐다. 이렇듯 운명은 때때로 우리가 계획한 모든 문을 닫아 걸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그 열린 문 너머에는 내게 가장 맞는 길,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이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다.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마주했던 물음, 즉 우연, 필연, 운명에 대한 탐색은 이제 그 마지막 종착지에 다다랐다. 앞선 논의들을 통해 우리는 인생이라는 복잡한 테피스트리 안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살펴봤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실타래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운명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숙명. 우리는 각자 다른 조건 속에서 태어난다. 부모와 환경, 타고난 기질과 재능, 시대적 배경과 시운, 그리고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 등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숙명적인 요소들로서 이는 연극 무대에 오르기 전 내게 할당된 배역과 대본 같은 것이자 카드게임에서 내가 받아든 패와 같다. 그러기에 바꿀 수 없는 숙명을 부정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 숙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패배주의적인 체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지, 내 손에 어떤 도구들이 쥐어져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으로 삶이라는 집을 지을 때 먼저 주어진 집터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주어진 조건들을 냉철히 파악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진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무엇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자유의지와 운명. 숙명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틀과 배경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는 상당 부분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같은 설계도를 받았더라도 건축가의 식견이나 의지나 노력에 따라 전혀 다른 집이 탄생하듯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며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운명의 물줄기를 이루어간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숙명의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소임을 수행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드라마 연출가도 시나리오 작가도 아닌 연기하는 배우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연출가가 배역을 고를 때는 그 시나리오의 캐릭터에 가장 적합한 배우를 떠올리며 낙점한다. 그러기에 배우는 연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이 맡은 캐릭터의 특성을 잘 파악한 후 연출자가 원하는 연기를 해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란 것도 내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발동하려면 먼저 하늘의 뜻을 살펴야 한다. 하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줄 때는 그것으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준 것인 만큼 그 뜻에 맞추어 사용할 때 그것은 보석처럼 빛날 것이나 그러지 않을 땐 재앙의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우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연과 만난다. 대부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지만 때로는 항해 중 만나는 예상치 못한 심한 바람과 파도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렇듯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우리의 자유의지로 만들어가는 운명과 예측할 수 없는 우연이란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계획과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시련이 닥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저항하기보다는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주저앉아 좌절하기보다는 예기치 않게 빼꼼히 열린 조그만 다른 문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여유와 낯선 문을 열고 들어가 새로운 길에서 또 다른 가능성에 도전해 보고자 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나의 운명은 오래전부터 문을 열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눈이 멀어 엉뚱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예기치 않은 우연과의 만남, 그것이 만들어내는 새참 비바람과 높은 파도가 내 인생을 위협해도 풍향에 따라 돛의 방향을 바꾸고 키를 바로잡고 열심히 노를 젓다 보면 인생이란 나의 배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것이다. 삶의 의미. 인생이란 마라톤은 각자 출발점부터가 다르고 중간에 널려있는 장애물의 종류도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인생은 앞에서 보면 참으로 불공평한 게임으로 여겨지지만 종점에 거의 다다라 뒤돌아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 하며 슬며시 미소 짓고 종점을 지나고 보면 인생은 참 공평한 게임이란 생각을 갖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문제의 난이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문제를, 어떤 사람에게는 몹시 어려운 문제를. 그래서 얼핏 인생이 불공평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출제자가 어떻게 고수와 하수에게 같은 수준의 문제를 내겠는가? 내게 주어진 문제가 난해하면 할수록 그가 나를 그만큼 높이 쳐주었다는 말 아니겠는가? 그걸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피어오른다. 또한 인생이란 경주는 고린 지점을 통과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끝에는 우리의 레이스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상벌을 내릴 심판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기에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다. 인생은 내게 주어진 길 자체가 아니고 그 길 위에 남기고 간 나의 발자국이다. 운명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헤쳐나온 과정이 나의 인생이다. 운명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든 그 길 위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꽃을 피울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운명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내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함께 아름다운 인생 여정을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지금까지 한상석 교수의 운명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